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3월 10일 세계사탐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세계를 움직인 영향력 있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프랑스 자연과학의 어머니라 불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연과학뿐만이 아니고 계몽주의의 어머니이기도 하죠. 이 에밀리 샤틀레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여성 화가였던 엘리자베스 비제 르브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개요를 보면 사실상 권위주의에 맞서다와 첫발을 내딛다, 이 두 가지가 학습 개요입니다. 권위주의라는 말은 요 근래에 좀 생경한 표현이죠. 대한민국에서 권위주의라는 것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권위주의의 반대말이 뭔지 아시는지 궁금하네요. 줌수비였으면 여기저기서 정답들이 들렸을 것 같은데, 거의 벽면 수양하듯이 모니터만 쳐다보고 수업을 하려니까 참 그러네요. 그렇긴 하지만 이 권위주의의 반대말은 아나키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무정부주의로 번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허무주의로 번역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가장 적절한 번역어는 무권위주의, 권위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과학의 기초를 닦은 이 에밀리 샤틀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에밀리 샤틀레의 수학 노트, 물리학 노트를 이 사이트 그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이 에밀리 샤틀레의 이 콤파스를 들고 이 연구를 하는 사진이 아니고 초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상화에 관련해서는 다음 그 비제 르브랭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에밀리 샤틀레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내가 왕이라면 여자에게 인간이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갖게 해줄 텐데, 특히 이성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이라고 말하면서 여성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자, 다음 주제는 과학과 살롱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8세기 프랑스는 살롱 문화가 극도로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살롱에서 무엇을 할까요? 사실상 여성과 남성이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문학, 철학, 과학에 대해 토론하면서 새로운 지식이 소개되는 장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학, 철학, 과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반가톨릭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 시기에 이데올로기를 장악하고 있던 것이 가톨릭입니다. 여러분들이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학이 사실상 뉴턴 과학이 중요한 이유는 이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사실상 신의 섭리를 설명하는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종교와 과학의
절충이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과학이 그 이후로 순조롭게 가톨릭의 사상 탄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살롱은 가톨릭에 대한 저항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7세기 중반부터요, 살롱에서는 학계의 공용어인 라틴어를 거부하고요, 프랑스어로 쓰인 책들을 읽고 토론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이제 학계 공용어, 귀족 계급의 공용어였던 라틴어를 거부하고 속어 혹은 구어라고 비아냥거렸던 아래 것들의 문화라고 했던 프랑스어로 쓰인 책들을 읽은 것이죠. 사실 사상사적인, 지성사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맥락입니다. 정치 세력이나 문화 권력의 구심점이 되고, 살롱은 유명세를 타고 싶은 젊은 인재들의 경연장이 되었죠. 예를 들어서 마담 르 방베르의 살롱에서 인정을 받아야 프랑스 왕립 과학 아카데미에 입성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로 이 살롱에서 데뷔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이거는 과학자뿐만이 아니고 문학, 철학, 심지어는 음악인들, 작곡가들 까지 모두 포함된 것이죠. 여성은 땡땡땡이라서 과학을 할 수 없어 라는 당시에 편견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살롱 호스트인 여성들의 협력을 얻어 사실상 대중에게 과학을 선전할 수 있었죠. 과학을 하면 이런 점이 좋은 거야. 과학적인 지식이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 이러한 요소들을 대중들에게 선전을 하는 장소로서 이 살롱이 활용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은 그렇지만 학회의 회원이 될 수 없었어요. 학회는 여성에게 남성의 독점적 영역인 과학자라는 자리를 주지 않았죠. 그래요. 여기서 약간 좀 뒤로 가서 마담 끼리 부인이 있습니다. 이제 폴란드에서 망명을 해서 이제 프랑스 국민이 돼서 이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마담 끼리가 첫 번째 노벨상을 탄 이후에도 사실상 과학 아카데미 회원 자격이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노벨상을 두 번째 받았을 때야 간신히 우여곡절 끝에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 회원이 될 수 있었죠. 예, 뭐 그 정도까지만 이 보수성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 남성의 독점적 영역인 과학자라는 라는 자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여성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계몽주의 시대의 과학자가 된 여성이 바로 에밀리 디 샤틀레입니다. 디드로와 달랑베르가 편찬한 백과전서의 여러 항목에는 이 에밀리 디 샤틀레의 연구 성과를 그대로 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과학의 어머니이자 계몽주의의 어머니였던 것이죠. 약간 좀 옆으로 서서 달랑베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달랑베르는 사실상 버려진 아이였어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버려진 아이가 사실상 이제 보육원에 맡겨지고 보육원에서 머리가 좋아서 수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조선시대에 수학과 법학이 중인들의 영역이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도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이 수학을 한다는 것은 약간 좀 이 제3신분들, 어떻게 보면 평민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죠. 여하튼 이 달란베르는 버려진 아이 출신이고 귀족 출신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은 그 사람이 이제 버려진 아기들이 놓여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상자 속에 이제 버려지게 되는데 이제 성당 주위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상자가 상당히 고급 나무 재질로 된 상자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귀족 출신이 아닐까라고 짐작을 할 뿐입니다. 약간 좀 옆으로 서서 죄송합니다. 이 아버지는요, 이 5아들과 이 막내딸이에요. 모두 6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위로 오빠가 5이고 막내딸이 이 샤틀레입니다. 이 딸에게 동일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이 계몽주의자인 아버지 브루테유 남작이 직접 가르치고 가정교사를 두어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래요. 대부분 이 시기에는 공교육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모두 이건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이 아버지가 직접 가르치는 경우는 없지만 여하튼 가정교사를 두고 교육을 시키죠. 그뿐만이 아니고 이 계몽주의자인 아버지는 막내딸에게 승마와 펜싱도 가르쳐서 심지어는 왕실 근위대장이었던 자크드 불행에게 결투를 이 막내딸이 신청했고 모두가 보는 광장에서 결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이 샤틀레 부인은 라틴어를 포함해서 총 7개 국어를 읽고 쓸 수 있었고 특히 수학과 물리학의 두각을 보이게 됩니다. 이분은 해석기학이라는 게 제가 좀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들 공대생 분들이나 자연과학 하시는 분들은 배워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배운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 해석기학을 활용해서 도박에도 능했다고 합니다. 도박과 관련된 일화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어요. 이분이 계속 도박을 하신 분은 아니고요. 자,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딸에게 공부는 그만하고 시집갈 준비나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어머니가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시집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용돈을 끊어버리겠다고 어머니가 협박을 했죠. 그런데 그 말에 반발해서 해석기학 방법을 활용한 도박으로 엄청난 돈을 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드레스와 책 그리고 과학실험 도구 세트를 구비했다고 하죠. 결혼한 후에 물리학자인 피에르 모페르디스에게서 이 수학을 배웠고요. 사교계와 살롱을 출입하며 볼테르와 교류하기도 합니다. 이 에밀리 샤틀레 하면 볼테르의 연인 이렇게로만 가십거리로 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볼테르의 애인이었다는 것보다는
이 계몽주의의 어머니이자 또 자연과학, 프랑스 자연과학의 어머니였다는 점이 사실은 더 부각돼야지 되는데 그냥 볼테르의 애인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폄하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조력자들을 통해서 그는 과학을 접하고 공부하며 자신의 지적 열망을 채워나갔습니다. 이 샤틀레 부인은 볼테르의 수학 선생이자 아들의 자연과학 입문 교재를 출간하기도 하는 어떻게 보면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교회의 시레이 성에서 아이작 뉴턴의 프린키피아에 감명받은 볼테르가 이 뉴턴의 새로운 과학에 대한 책을 집필할 때 에밀리는 볼테르와 뉴턴의 과학에 대한 토론을 하며 미적분을 활용해 뉴턴의 과학을 볼테르에게 설명해 주기도 했고, 그 일기를 보면, 이 볼테르라는 사람이 인문학에 강하지 자연과학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잘 몰라가지고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네. 뭐 그런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볼테르의 뉴턴 과학에 대한 설명서의 집필에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아울러서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이 철학으로 받아들인 볼테르와 달리 에밀리는 근대과학과 수학의 관점으로 뉴턴의 자연과학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들을 위해 쓴 책인 물리학의 체계를 후작 부인이란 이름으로 출판했죠. 이러한 그의 시도는 자신의 지식과 견해로 뉴턴 과학을 이해하고 해석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업적이에요. 이 뉴턴의 프린키피아는 라틴어로 쓰여 있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틴어를 아주 능숙하게 활용했던 샤틀레 부인은 불어 완역본을 출간하게 됩니다. 이게 거의 유일본이에요. 지금도 이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번역한 사람은 오직 샤틀레 부인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완벽한 번역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는 능숙한 라틴어와 수학 실력을 바탕으로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프랑스어로 번역한 뒤 샤틀레 후작 부인에 의한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제목으로 출판하게 됩니다. 단순한 번역서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계산을 해보면서 방대한 주석을 달아 뉴턴의 새로운 과학을 설명했죠. 프랑스어로 번역된 유일본입니다. 번역자가 오직 샤틀레 부인 하나뿐이라는 얘기예요. 덕분에 프랑스 과학자들은 영국인들보다 뉴턴의 과학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상당히 중요한 이 샤틀레 부인의 업적이라고, 자연과학에 미친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학 아카데미 현상 논문 공모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 후작 부인이 불의 에너지성에 대한 논문을 발표를 냈는데 상을 받지는 못하게 되죠. 1737년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는 열, 불, 그리고 빛에 대한 논문을 공모하게 됩니다. 에밀리 샤틀레는 이 볼테르가 뉴턴 철학에 개요를 쓸 때 빛의 속도를 계산해 봤기에 빛의 성질에 대해 연구하게 되죠.
빛의 무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빛 속에 힘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싶었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무도 모르게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에 이 논문을 제출하게 되죠. 에밀리는요, 이 논문으로 프랑스 과학자 아카데미의 과학자들에게 과학자라는 말로 인정을 받고 명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 명성은 곧 유럽으로 퍼졌고 이탈리아, 볼로냐 아카데미의 외국인 회원이 되죠.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는 샤틀레에게 회원 자격을 수여하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그 200년 후 정도에 있었던 마리 끼리 부인도 노벨상 두 번째야 회원 자격을 부여했던 그런 보수적인 집단이었죠. 자, 다음은 여성화가 엘리자베스 비제 르 브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그린 자화상입니다. 이것은 딸과 함께 찍은 자화상이죠. 엘리자베스 르 브랭의 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에뚜아레, 이 파리의 서쪽이에요. 서쪽 끝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뚜아레 장벽에 모여있던 하층민들이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살벌하게 모욕했다. 이 딱한 사람들은 마차 발판 위로 뛰어오르면서 이렇게 외쳤다. 내년에는 당신네가 마차 뒤로 가고 우리가 거기에 앉아 있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수천 가지 모욕적인 험담을 내뱉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상상이 가겠지만 저녁 내내 모두를 우울하게 슬프게 했다. 예, 엘리자베스 르브랭이 어떤 성격을 가진 분이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예, 왕당파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상 마리 앙뚜아네트의 초상화를 많이 그리게 되죠. 그리고 그거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 시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1755년 4월 16일 날 파리에서 초상화가인 루이 비제와 미용사 잔 비제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3신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내어 이 15세 무렵 이미 유명 화가가 되었죠. 하지만 무면허 화실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화실을 빼앗긴 후 1774년 10월 25일 생룩 아카데미 회원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자, 무면허 화실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 예술가들, 미술 화가들은 쉽게 말을 하면 길드에 소속돼야지 됩니다. 길드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생룩 아카데미 회원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었죠. 만약에 길드에 허가 없이 화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처럼 화실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3신분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죠. 죄송합니다. 여기서 잠시 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당시에 화가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요. 여러분들 김홍도나 신윤복을 연상하시면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국왕이라는 자들은, 분들은, 죄송합니다. 자들은 이라는 말은 좀 그러네요. 이 국왕이라는 분들은 이 민생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죠. 뭐,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돼야지 민생을 좀 아는데, 뭐 친구도 없고 그냥 구중궁궐에 갇혀서 그냥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니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죠. 자, 백성들의 삶이 어떤지 궁금하구나. 누구야, 가서 좀 그림을 그려 오너라.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명을 내리죠. 그러면 이제 루이 비제나 비제 르브랭 같은 초상화가들 혹은 궁중화가들이 백성들의 장터로 가서 그림을 그리고 민가에 가서 또 그림을 그려서 백성들이 이렇게 삽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산다고 보시면 돼요 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기록사진이자 뭐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울러서 이 초상화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류예요. 아까는 궁중화가였고요. 이 초상화가들은 사실상 초상화를 그리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해리포터나 뭐 그런 거 보면 이 학교 건물에 여러 초상화들이 계단참으로 올라갈 때 보이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영화에서 중세나 근대 시기를 다루는 영화에서 항상 큰 어떤 집안에 이 초상화가 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어떻게 보면 기록사진 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자세구레한 설명인 것 같긴 한데요. 이왕 화가가 나왔으니까 그 시대 화가의 역할도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프랑스 귀족들의 그림 주문이 이제 길드에 이 화가 길드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귀족들의 그림 주문이 쇄도하게 됩니다. 더더욱이나 이 여성이죠. 그랬기 때문에 여성 귀족들의 주문이 쇄도하게 되고요. 왕실 최상층 귀족들의 주문을 도맡게 됩니다. 나중에는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가 가장 총애하는 초상화가 되죠. 자, 비제가 그린 마리 앙뚜아네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자녀와 함께 공주 왕자님들이죠. 뭐 여하튼 그린 함께 그린 이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이거는 장미꽃을 든 마리 앙뚜아네트인데요. 이 모두가 비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그림을 그리기 전에 고객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모델이라고 봐야지 되나요? 뭐 고객과 충분히 대화를 나눈 뒤에 성격을 파악하고 나서 또 거기에 적절한 옷을 입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좀 약간 뒤로 가서 뭐 이거는 이제 왕족으로서 입는 옷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약간 좀 귀족적인 평민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림이죠. 평민들의 의상을 입고 찍었다고. 물론 평민이라고 해서 최하층이 아니고 그냥 중산층, 부르주아 정도의 가정의 모습처럼 꾸미고 찍은 그린 초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를 그리기 시작한 것은 1778년입니다. 이때부터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 총 20점이 넘는 왕비의 초상화를 그리게 되죠. 이 초상화를 그리기 전에 모델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며 성격을 파악한 뒤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비와 사적인 대화까지 스스럼 없이 나누는 친밀한 관계가 되죠. 상류층 고객들의 주문도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상화를 그리기 전 항상 모델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이 빚의 자신의 주관에 따라 모델의 패션을 재구성하게 되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화가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왕족의 경우 왕족의 옷을 입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대화를 한 뒤에 평민의 옷을 입히기도 하고요. 새로 만든 어떻게 보면 최신 유행하는 드레스를 입히기도 하는 등 여러 실험을 통해서 초상화를 그리게 됩니다. 혁명의 적이 됩니다. 사실상 귀족과 맺었던 관계라든지 궁정에서 누린 총애 때문에 혁명의 적이 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창고에 유황이 날아들고 창가의 모습이 슬쩍 비치기라도 한다면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주먹질을 하며 겁을 주었다고 합니다. 열렬한 왕당파이자 마리 앙뚜아네트 지지자였기 때문이죠. 10월 5일 봉기한 시민이 베르사유로 쳐들어가 베르사유 행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10월 5일 봉기는 베르사유 행진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당시에 빵을 구할 수 없었던 시민들이 여성이 앞장을 서고 이제 시민군이 뒤에서 따르는 형태로 베르사유로 행진하게 됩니다. 당시에 의회와 국왕 정부는 모두 베르사유에 있었기 때문이죠. 여하튼 이 10월 5일 봉기는 이 베르사유 행진은 사실상 혁명이 이 과격화되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월 5일 봉기한 시민이 베르사유로 쳐들어가 왕과 왕비를 파리로 끌고 왔던 밤, 자신이 애써 벌어들인 저택과 재산을 버려둔 채 단돈 20프랑만 들고 허둥지둥 프랑스를 떠나게 됩니다. 자, 이제 망명을 할 수밖에 없죠. 기나긴 망명 생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흔히들 하는 말에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지만 위기를 극복할 마련이 없는 사람들에겐 위기는 가혹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싶다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수업을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위기는 꼭 기회였죠.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등 유럽 전역을 떠돌며 유럽의 왕족과 귀족의 초상화를 그립니다. 1799년 나폴레옹의 통령정부가 들어서자 프랑스로의 귀환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으로 자서전은
회고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마침 255명의 예술가들이 훌륭한 재능을 보호해야만 위대한 국가라며 이 비제의 귀국을 청원했던 것이죠. 1802년 통영정부의 한 관리로부터 안전을 보장한다는 회신을 받고 파리로 귀환하게 됩니다. 거의 12년 만의 일이었죠. 자, 귀국 후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죠. 마리 앙뚜아네트를 순교에 승천한 성자 같은 모습으로 묘사한 왕비의 승천을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이 궁금해서 아무리 검색을 해봤지만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최후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하튼 찾지 못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은 좀 아쉽네요. 왕실의 명예를 되살리겠다며 무려 3권에 달하는 비제 르브랭의 회고록을 쓰기도 합니다. 이 상당히 그 당시에 대중적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기도 해요. 마리아 앙뚜아네트와 왕실 사람들을 적극 비호한 작품이 바로 비제 르브랭의 이 회고록입니다. 81세 되던 그 1835년부터 1837년까지 계속해서 출판을 하게 되고 대중의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 책이 회고록이 다 추가된 이후인 1842년 3월 30일에 88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죠. 상당히 장수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오늘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자연과학의 토대를 닦은 샤틀레 부인이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의 정호 회원이 되지 못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주차 격주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2주차니까 요번에 한번 받아볼까요? 한번 과제란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한번 생각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19세기 화가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기말 격주과제의 경우엔 2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걸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상 샤틀레 부인은 자연과학에 사실상 물리학, 수학 분야에 있어서 이 자연과학의 기초를 닦았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것이고요. 이 비제 르브랭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밀어붙였던 것이죠. 이 사람이 그 진솔하게 되어 있던 마리 앙뚜아네트는 사실상 소박한 사람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비제 르브랭의 회고록에 나와 있는 이 쉽게 얘기하면 세상 물정 모르는 만화님 정도로 그려지고 있죠. 그렇고요. 그렇지만 여하튼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그 고객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또 자신만의 원래 그 귀족들이
착용하던 모든 것을 그대로 그린 것이 아니고 자신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그 사람을 봤을 때 이상적으로라고 생각했던 패션으로 갈아입힌 뒤에 그림을 그렸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고집스럽죠.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BJ 르브랭을 뽑아봤습니다. 자, 수업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